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제 기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말에 합쳐서 급박하게 공부하면 상당히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꼭 실습 좀 해보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요, 일단 12월 15일 수요일에 볼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 공고 봤죠? 기말고사. 예, 그래서 수요일 강의니까 지금 수요일 날 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시도별 결핵 환자 수 단계 구분도를 만들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지도 시각화를 했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미국 지도 주별 그 살인율 그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어느 주가 이게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 구분도는 말 그대로 지난 시간 한 내용 다시 정리해 보면은 지역별 통계치를 색깔의 차이로, 색깔의 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아주 눈에 잘 보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깔아야 하는 그 패키지가 G지라프 엑스트라 요거를 꼭 깔아야 됐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깔았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크라임 데이터를 그 가공을 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 단계 구분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 GG 클로로플레스를 하고 그쵸? 요거 클로로플레스가 바로 뭡니까? 영어로 그 단계 구분도의 그 단어죠. 그 자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스테이트 맵 아이디 스테이트 맵 스테이트 하고 이 지도 데이터를 갖다 놓고 우리가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미국만 이렇게 만들면은 섭섭하죠.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그 미국에서 위주로 처음 만든 건 미국이 아닙니다만 그 연구자들이나 뭐 연구자들의 수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아무래도 좀 많고요. 그래서 다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국 관련된 이런 예제들은요 이게 잘 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 아직 그 이런 그 연구자들 특히 그 알 관련된서 하는 사람들의 그 수가 손꼽아요. 그래서 조금 그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간 다 우리도 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게 뭐냐면 결핵 환자 수 우리나라 시도별 결핵 환자 수 단계 구분도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요. 이 결핵 환자 수는 창피합니다. 아직 아주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의료보험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결핵 환자는 이게 한번 약 먹고 그런 거 굉장히 오래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그 약을 먹다가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중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항생제 내성 생긴 그 결핵 환자들이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잘 낫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뭐 과거에 일설에 PC방에서 많이 그 옮았다 뭐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PC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듯이 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패키지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게 스트링 I 요 패키지를 해야 됩니다. 스트링 I를 하려면은 요 코멧 2014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꼭 필요한 패키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그 깁섭에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V 데브 툴스하고 콜론 인스톨 패키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인스톨 패키지 DV 툴스를 우리가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DV 툴스를 하고 깃섭에서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R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만들어낸 그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그 패키지 개발자가 이게 깃허브에 이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스톨 그 깃서브 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게 그 깃서브의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맵스 2014 요게 그 한국 그 지도 인구 통계 지역별 인구 통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OP1 이게 뭐냐면은 2015년 그 인구 센서스 데이터입니다. 시도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KOR POP1이 되겠고요. KOR POP2는 시군별이고 KOR3는 읍면동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OR POP1 2015년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 그 KOR POP1은 알겠듯이 시도별 여러 가지 인구 통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KOR Maps 2014에서 이제 KOR POP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먼저 STR로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KOR POP1이 이게 UTF-8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인지 코드를 먼저 해서 인코딩을 CP949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KOR POP를 코드 변경하고 인코딩 코드를 변경하고 STR로 씁니다. 이게 영어에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한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코딩이 되었냐가 상당히 챙겨줘야 될 정보 데이터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C 행정구역별 읍면동, 행정구역별 읍면동, 그 다음에 그 시점 총 인구수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내국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그 외국인 주택, 단독 주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지도별 인구 단계 구분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KOR POP1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겁니다. 총 17개의 데이터가 있고 읍면동이죠. 그 다음에 25개의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무슨 데이터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변수명이 한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한글을 쓰면은 변수명이 한글이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닌데 가급적이면은
영문자로 우리가 꼭 변경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영문자로 변수명을 꼭 변경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DPLYR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불러옵니다. 그래야 이제 리네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KOR POP1에 리네임 그 함수를 사용해서 POP 총인구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POP를 하고 행정구역별 읍면동 이걸 name이라고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 네임이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OR POP에서 이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KOR 맵 1을 지도 데이터로 우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KOR 맵 1을 이것도 우리가 역시 체인지 코드를 해야 되겠죠. 체인지 코드를 해서 인코딩을 바꾸고 그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변수에 88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KOR 패키지는 몇 가지 종류의 지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 시도별 위도 경보 데이터를 이용한 KOR 맵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 구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 변수가 지역 기준이 이제 코드 변수인데요. 코드 변수가 지역명이 포함하도록 지역명 네임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코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명 변수 요게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툴팁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툴팁에 이제 지역명 변수 네임을 지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도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POP 지도에 표현할 데이터고 거기에 POP 요게 뭡니까? 인구죠. 지도별 인구. 그 다음에 거기 지역 기준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코드 아이디고 어디가 되나. 그리고 거기에 지도 위에 표현할 지역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건 KOR 맵1을 지도 데이터로 사용한다 했고 인터액티브 T는 우리 이제 마우스를 위에다 올려주면은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름이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KOR POP 달러 네임을 이렇게 아이콘 버전에서 UTF를 CP494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지도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다운 받았으면은 우리 요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핵 환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의 코드를 TBC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본 KOR MAPS 2014에는요 지역별 결핵 환자 수의 정보를 담고 있는 TBC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TBC를 쓰여온 게 영어로 결핵이 튜버클로시스예요. 그래서 이게 TBC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TBC 데이터에 New PTS 이건 New Patients입니다. Patients가 환자죠. 그래서 결핵 환자 수 변수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BC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 하고 코드 체인지 TBC를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첫 번째 네임원이 이제 그 지역 시도별 얘기 되겠고, 맨 아래 new PTS가 이제 그 해당되는 지역의 결핵 환자 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한글 깨짐 방지하기 위해서 요 인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G 클로로플레스 이걸 사용해야죠. 아까 제일 앞에 했던 그 GG 그래프 익스트라 그거를 그 로드로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TBC이고 그 다음에 UPTS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농도를 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맵 아이디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인터랙티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압도적으로 그 결핵 환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강조하는 게 필요한 그 패키지를 제대로 인스톨을 했나, 그 다음에 그 패키지를 또 라이브러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로드를 다 했나, 그거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런 거 다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빨간 글씨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그냥 무조건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느냐가 거기 그 빨간 글씨로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잘 좀 읽고 해석을 해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나자빠지지 말고요. 참 그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12장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는요, 마우스의 움직임에 반응을 해서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의 형태가 그래프 형태를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랙티브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데이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 우리가 또 확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상당히 이런 그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ggplot2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는 이제 그 plotly입니다. plotly. 그래서 그걸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plotly를 하고 그걸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리고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HTML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일반 사용자들도 가끔 R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웹브라우저에서 그래프를 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조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ggplot2로 먼저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 그래프에 plot 패키지를 요 ggplotly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먼저 ggplot로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ggplot 라이브러리는 혹시 몰라서 그 ggplot 라이브러리 이거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g 데이터가 있죠. 우리 익숙한 녀석이죠. 그거 요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횟수니까 이제 배기량이고, HWI가 고속도로 그 연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DRV가 이제 구동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산점도로 우리가 그 그리는 녀석입니다. 구동 방식별로 그걸 이제 화면에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거지만, 그걸 이제 P라고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COL 파라미터에 우리 이제 그 DRV가 이제 구동 방식으로 설명했죠. 그거를 이제 P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 다음에 ggplot ly하고 P를 해줍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려면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x축이 자정이 당연히 뭡니까? 배기량이 되겠고, y축이 고속도로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두색, 초록색이 지금 이게 전륜구동이 돼서 대체로 그 위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를 이렇게 우리가 탁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이렇게 쫙 잡아 끌어내리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특정해서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돼 있고, 갖다 마우스를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은 요게 그 값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영역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값도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그려놓으면 요거는 이제 R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보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R을 안 깔고 R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외부 데이터로서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뷰어 창에서 익스포트 세이브 에즈 웹페이지를 하면은, 그러면 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HTML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뷰어 창이에요. 뷰어 창. 그렇죠? 그래서 HTML은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웹브라우저 열기 있죠? 거기서 열기를 해서 요거를 저장하는 그 파일명으로 불러두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게 점을 그렸잖아요. GOM 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ggplot2로 만든 어떤 모든 그래프도 이 ggplot ly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ggplot2 패키지에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내장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에 약 5만여 개의 캐럿이 어떻게 돼 있고, 커팅 방식이 어떻게 돼 있고,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그 다이아몬드의 속성을 담은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ggplot ly를 이용을 해서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이아몬드는 이제 ggplot2 데이터에 이미 있는 겁니다. 불러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죠. 다이아몬드 요거를 불러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ggplot2에서 이제 요걸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컷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커팅했나, 커팅 방식이고, 그 다음에 클래리티가 이게 그 투명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이아몬드의
상품성을 결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투명한가. 그 다음에 바니까 우리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방식별로 방식별로 커팅한 방식별로 피해서 우리가 그려봐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페어, 굿, 베리 굿, 프리미엄, 뭐 아이디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투명도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도가 컷하고 커팅 방식별로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커팅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거기 클래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P로 만든 다음에 GG 플롯 LY P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계열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시계열이 이제 타임 시리즈 우리 시간 X축이 시간이 되는 데이터였죠. 근데 이거를 DY 그래프스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DY 그래프스라는 녀석을 우리가 패키지를 우리가 또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 시계열 그래프를 가지고 인터랙티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이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시간축을 움직이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는요, 이 ggplot2에 내장된 이코노믹스 데이터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코노믹스는 이제 미국 월별, 연도별, 열별 경제 지표를 담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실업자 수, 저축률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967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준비해야죠. 이코노믹스에서 ggplot2에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스 헤드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가 되어 있죠. 몇 년도, 몇 월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인구가 어떻게 되나, 저축률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실업률이 요게 실업률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데이터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저축률 PSSVERT 하고 실험하는 거 unemployed, 그 다음에 실업률을 하려면 전체 인구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POP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데이트 요게 시간이 되겠죠. 데이트가 요걸 시간을 따른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이 DY 그래프 패키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제 시간 순서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타입이 XTS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TS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코노믹스 데이터의 unemployed 실업자 수를 XTS 타입으로 변경해 줍니다. XTS 데이터는 이제 아래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뭐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XTS 로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TS 우리 시간이죠. 이코노믹스의 unemployed order by economics 데이터 요게 시간이고 요게 이제 사용하는 X축이고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equal라고 우리가 변수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헤드 equal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시간을
날짜, 그리고 요게 실업자 수 이렇게 우리가 쭉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회계 연도가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뚝 잘라서 7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데이터가 7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에코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DY 그래프 에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실업자 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 그 프라임 2010년도 우리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그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때가 우리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예, 이게 가장 또 유명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 뭐 우리 내가 전에 요 데이터를 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그 마우스로 이렇게 딱 끌으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을 넣어주면은 이게 DY 레인지 셀렉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기간만 선택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 범위를 지정해 주면은 그 기간에 따라 이렇게 확대해서도 볼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실업자 수가 이렇게 크게 늘다가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그 198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때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신봉자고, 그래서 이게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그렇죠? 예, 나와 있지만 미국의 이제 엄청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라 그러죠. 그거 하고 그 미국의 중상층의 몰락을 가져온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그 당시 이제 소련에 대해서는 그 강경 정책을 택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택한 소련 정책 때문에 소련이 멸망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냉전을 이긴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미국 경제 내부 사정으로 보면 이제 중상층의 몰락을 가져온 대통령입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은 실업률을 급감시켰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재임 중에 있지만 중산층 몰락을 가져온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개 그림을. 그래서 그 시계열 그래프에 이제 여러 값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employed 실업자 수하고 PSA, PSave RT 저축률입니다. 그래서 함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 당연히 앞에와 같이 XTS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근데 unemployed 변수는 값이 1000명 단위를 돼 있는데 이게 PSAF는 이게 값이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1000으로 나눠서 그 100만 명 단위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Y축 스케일이 비슷해지니까 한쪽에서 같이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TS를 대입해서 PS 세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에코 A.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달러 언인플레이하고 나누기 1000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데이터로 순서를 합니다. 그게 에코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합쳐야 되죠. 그래서 에코 2라고 그러는데 이걸 C 바인드를 얘기하죠. C 바인드. 그래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왜냐하면 그 이코노믹스 데이터가 똑같죠. 거기에 이제 그 대응되는 그
그 변수가 y1, y2가 저축률, 실업자 수 100만 단위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을 바꿔야죠. 이제 COL names 해서 이게 변수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head echo 2를 해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년월 됐고, 요게 12.5가 그 저축률이 되는 거고, 2.944가 바로 실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에코2를 DY 그래프로 이제 인터랙티브 그래프 만들고, 이제 레인지 셀렉트를 할 수 있게끔 요거를 해줍니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가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까만 선이 까만 선이 이게 실업자고요. 이게 그 초록색이 저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진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죠. 그 실업자 수가 증가할 때 저축률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쭉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그 미국의 그 중산층이 그 몰락했다는 얘기 돼요. 바꿔 말하자면 그 여유 먹고 쓰고 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중산층은 애들을 그 자기 집이 있고 자가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애들 대학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남자 혼자 벌어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고 나니까 여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집도 근근히 갖고 자동차도 근근히, 그리고 자식은 대학 교육을 못 시키게 되니까 다 학생들한테 빚으로 다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표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레인지 셀렉터를 보고서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터랙티브 그래프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챕터들이 좀 짧죠. 그래서 13장 우리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 13장이 그 통계 분석 가설 검정이 사실 그 많은 그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R을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의 그 R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이 가설 검정이거든요. 가설 검정. 그래서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이 뭔가, 여러분들도 이제 R을 좀 배웠다 하고 그러면은 저 R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사회과학 쪽이다, 문과 쪽을 한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10중 8구 이거예요. 그래서 저 R을 배웠는데 이거 T-테스트가 뭔지 이런 거 모르면은 저 사실 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지만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여기 1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용어를 좀 배워야 돼요.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입니다. 기술은 이제 우리 테크놀리가 아니라 영어로 디스크립티브예요. 그러니까 뭘 기술한다, 쓰다라는 거죠. 글로 써서 표현하는 거를 디스크립티브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요약해서 말로서 이제 설명하는 통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집계해서 전체 월급의 평균도 구하고 뭐 분산도 구하고, 그렇죠? 앞에서 본 뭐 지역별로 평균도 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 통계가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모를 일이 없을 겁니다. 평균 내고 뭐 분산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추론 통계입니다. 추론 통계. 추론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놓고, 그렇죠? 데이터를 이제 요약해서 평균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 기법이 됩니다. 숫자를 요약하는 것 이상으로 그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에 우리 앞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렇죠?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 그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 성별 차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별에 따라서 그 월급 평균의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하다라고 해요. statistically significant 한다. 이걸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별, 남녀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월급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그러면 이제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예요. 그러면 남녀 차별이 없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추론 통계예요. 네, 그래서 그 기술 통계 분석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더라도 우연히 그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확률이 크더라. 그러면 우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론 통계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그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려면은 유의 확률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통계 가설 검정 데이터를 그 절차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1학기 때 그 빅데이터 분석을 들었던 학생들 혹은 한에서는 내가 이미 했고요. 아직 안 들은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이걸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우리가 해대라 이거죠. 그래서 검증이라는 뭡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검증하는 거죠. 그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이제 유의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월급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해서 남녀 간의 그 남녀 차별은 남녀 간의 월급 차이가 없다. 남녀 차별은 없다라고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significance probability 그거를 p-value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차이가 있는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뭐냐. 그래서 유의 확률이 크게 낮다면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다 말한 대로 남녀 차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없는데, 그렇죠? 남녀 차별이 없는데 우연히 차이가 있는 데이터가 출시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고 유의 확률이 굉장히 작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남녀 차별, 남녀 월급 차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이 정도의 차이가 관찰될 확률이 굉장히 작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p-밸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t-테스트, t-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에 내장된 t-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남녀 간의 그 월급 평균이다. 근데 그걸 그 남자의 월급, 여자의 월급 그 분포가 있거든요. 그걸 분산이라 그러죠. 그 분포가 똑같다고 가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t-테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우리가 MPG 데이터를 갖다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형 자동차하고 SUV형 자동차의 도시 연비의 평균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T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gg플로트에 우리 잘 알다시피 MPG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형차 컴팩트하고 우리 SUV 보통 대형차죠. 조금 그 도시 연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그걸 제가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야죠. 이건 이미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MPG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PLYL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MPG에서 클래스하고 CTY를 우리가 골라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뭐가 있어요? 콤팩트도 있고 SUV도 있고 뭐 서브 콤팩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죠. 그리고 도시 연비가 있고 그 안에 클래스에서 콤팩트하고 SUV만 골라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MPG 언더바 DIFF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세이브하는 거죠. 그다음에 헤드를 보죠.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X축이죠. 그래서 콤팩트가 나오고 도시연비가 쭉 나옵니다. 이게 뭐 저 제조 회사니 뭐 구동 방식 이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그 콤팩트고 도시연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콤팩트 차가 47개, SUV 차가 67개 됩니다. SUV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모델도 많죠. 그걸 이제 t-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t.테스트 요거 말했듯이 R 기본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mpg 언더바 diff가 되겠고 그 다음에 cty하고 물결이죠. cty와 클래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var.equal 요게 아까 등 분산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 분산이 똑같다는 것이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엔터 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투 샘플 t-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따른 CTY를 우리가 분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t-값 나오고 df, p-밸류 중요한 건 p-밸류라고 했죠. p-밸류가 이게 2.2 10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이게 원래 그 통계학에서 이제 요 값들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그 해설을 주장창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통계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죠. 그래서 p-밸류에 대한 설명을 아까 방금 전에 했습니다. 뭐냐면은 요 그 클래스별로 CTY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게 우연일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0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저 콤팩트에서 평균 그 SUV에서 평균이 13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p-밸류가 지금 말한 대로 U의 확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0이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보통 0.05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0.02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의 확률이 5%를 기준으로 해서 0.05 미만이면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0.05 미만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확률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어떻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용어가 컴팩트와 SUV 간 평균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평균 값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p 밸류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쭉 설명을 해보면은요. 그 p 밸류는 이제 유의 확률을 나타난다 이거고. 그래서 유의 확률 5%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0.05보다 미만이면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우연히 관찰될 확률이 5%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UV하고 컴팩트의 도시 연비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우리가 컴팩트 자동차가 소형차가 연비가 좋다. SUV보다 훨씬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컴팩트와 SUV 간의 평균 도시 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도 값도 이렇게 아까 나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t-테스트라는 뭐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은요, 일반 휘발유하고 고급 휘발유의 도시 연비를 T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간의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두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출하고 평균이 같은지 T 결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분산이 같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MPG에서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FL이 퓨얼이고 CTY를 도시연비를 셀렉트하고 그리고 FL에서 요게 R과 P입니다. R은 이제 레귤러 일반 휘발유, P하고 프리미엄 휘발유입니다. 고급 휘발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골라냅니다. 그걸 이제 MPG DIFF2라고 하죠.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을 쓰는 자동차가 52, 그 레귤러 일반을 쓰는 자동차가 168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t-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지정하고 CTY와 FL 연료와의 관계를 보자. 물결을 넣습니다. 그리고 등분산 가정을 하죠. 그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P 밸류가 0.2875가 나옵니다. 이게 평균이 프리미엄에서 17.36, 레귤러에서 16.73. P가 조금 더 높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0.287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그 확률이 0.05 이상의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일반 휘발유하고 고급 휘발유의 연비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이런 차이가 관찰될 확률이 무려 28.75%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간의 도시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값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기 보면 0.6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말이 아다라고 얻었는데 용어를 잘 보고 기준이 P값의 기준이 0.05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변수가 있는데 두 변수의 관계성 분석을 보려고 그래요. 그걸 하는 걸 우리가 상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상관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상관 분석인데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는지 이걸 검정하는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1학기 때 나하고 뭡니까 인공지능 기초 들은 학생들은 요거 상관계수 공부를 했어요. 이미 공식도 배웠을 겁니다. 1학년 학생 상관계수 모르는 학생은 이제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에서 또 요 정의식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뭐 우리 여기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공식은 표현하지 않겠고, 그래서 상관계수는 뭘 의미하냐면 두 변수가 얼마나 관련되어져 있는지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이게 계산 공식상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고 있고요. 1에 가까우면은 관련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양수면은 정비례, 음수면은 반비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관 분석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하고 개인 소비 지출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이겁니다. 실업자가 많으면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GG플롯2에 아까 본 그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는 언임플로이고 개인 소비 지출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래 내장되어 있는 COR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COR.점 테스트 요거를 이용해서 보면은 우리가 상관관계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은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 함수가 있어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0과 1 사이가 되고 1이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크고 양수면은 정비례, 음수면은 반비례 한다더라. 이거를 기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아까 했지만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거 혹시나 해서 다시 불러왔고요. 그래서 COR.점 테스트하고 이코노믹스 달러 언임플로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달러 PC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 P 값이죠. P 값, P 값이 2.2에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업자 수하고 개인 소비 지출 간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실업자 수와 개인 소비 지출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거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그때의 상관계수가 COR이죠. 그래서 0.613999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관계수가 요렇게 나왔으니까 실업자 수하고 개인 소비자 지출은 그 다른 변수가 증가하면은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 이 정비례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만들어 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걸 상관관계 히트맵을 하는데요. 상관행렬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변수 안에 상관관계를 이제 짝지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아주 많을 때 그 모든 변수 상호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걸 보기 위한 상관행렬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들어 놓아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래 내장되어 있는 MT 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상관관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COR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요거 그래서 요 COR 요 함수를 이용하면은 상관행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이제 R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R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쓴다, 다 쓴다. 그래서 넣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mtcas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찌다 해동사에 여기 모델 RX4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린더와 기통수가 있고, 뭐 기통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배기량이죠. 뭐 이런 식으로 HP가 호스 파워, 그 마력 몇 마력인가, 뭐 등등등 이런 그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행렬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COR empty cas에다가 코스코 COR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카 언더바 COR이라는 상관행렬을 만들어서 저장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그 카 언더바 COR에다가 2를 썼죠. 그래서 소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값이 이게 쭉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만 보면은 뭐 17개, 11개의 변수가 서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뭐 실린더 수하고 뭐 이를테면 기통 수를 본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값을 뭐 이런 식으로 호스 파워하고 배기량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교차 MPG하고 실린더 수하고 교차되는 부분 MPG하고 실린더와 MP 그거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0.85가 이렇게 나옵니다. MPG하고 실린더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실린더 수가 적을수록 그 연비가 높을수록 실린더 수가 적다. 실린더 수가 적을수록 연비가 높다. 뭐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수하고 웨이트 WT를 보면은 0.76이에요. 그래서 실린더 수가 많으면 6기통이나 4기통이냐 당연히 6기통이 더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만 보고 일일이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히트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CORR 플롯하고 그걸 해준 다음에 CORR 요 라이브러리 요 패키지를 등록을 한 다음에 CORR 플롯하고 카 언더바 플롯을 해주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납니다. 이게
요 대각선은 의미가 없죠. 대각선은 의미가 없어.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클수록 색이 진합니다.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는 파란색 계통이고 그 양의 상관관계는 빨간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은 이제 서로 비례한다. 그리고 파란색 요것들은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반비례한다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 변수별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MPG하고 실린더 수는 굉장히 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MPG하고 요게 그 뭐지? 요거하고는 잘 안 보이는데 요거하고는 음의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맵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요걸 보고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대신에 숫자도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편이지만 그렇죠? 이걸 보고 대략적으로 위에 그림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숫자로 표현을 해주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례하는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13강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꼭꼭 해보기 바라고요. 그 질문 있으면은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는 일단 12월 15일 날 볼 예정입니다. 이거 다음 강의에 확정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14장, 15장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는요, 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있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그 플롯하는 거, 그다음에 그 소스 있죠? 소스 하면 플롯 하면 요것들을 우리 다 캡처를 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죠? 예,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